이 아들 이씨 같은 경우에 원래 좀 폭력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 자기가 이제 괴롭혔던 친구들이 뉴스가 한동안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남양주에서 조현병 병력이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조현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존속을 살해하는 사건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메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에 발견했던 징후들이 있었어요. 예고된 살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차례 예고됐고 경찰도 왔다 갔고 왜 사건을 막지 못했는지 그 궁금증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중증 장애인들 활동 보조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정신장애가 있는 친구를 케어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면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헬멧을 쓰고 생활을 해요. 이 친구가 폭력 성향이 있어서 예상하지 못할 때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치료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감당을 못 해주니까 다 자기 가족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더 된 일인데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 있는 분들 케어를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게 좀 이 아이템을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보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가해자가 군 입대하고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나오는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이 아들 이씨 같은 경우에 원래 좀 폭력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현병 자체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을 할 요소는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이 아들 이씨가 학교 다닐 때 일진 같은 걸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고 그랬는데 군대에 가서 동네에서 자기가 괴롭혔던 친구들이 선임으로 우연히 만나게 됐던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영창에 가 있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뇌 구조상의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거나 엄청난 압박을 받거나 했을 때 이 조현병이 발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군대에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처해지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발병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보현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피의자가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 죄인 처벌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추구한 해외여행이 그저 자유만을 뜻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사건과 관련된 두 가지 현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아들 이씨가 도주할 때 타고 떠났던 차, 그리고 아들 이씨가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이 살았던 집, 두 가지인데 그 차와 그 집에 굉장히 놀랍게도 이 가해자가 남긴 수많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남긴 메모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벽면, 문틀, 이 여백, 달력 이런 데 할 것 없이 뭔가 적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항상 자기의 생각을 적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죄인 처벌이라는 글씨가 써있던 칼은 어쨌든 그 집에는 본인 외에는 아버지밖에 안 계셨으니까 아버지를 해하기 위해 구입했던 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죄인 처벌이라는 메모 자체도 칼에 써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메시지 자체가 아버지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망상에 의한 어떤 우발적인 굉장히 충동적인 범죄였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적으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해왔던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또 해외여행이나 어디 가서 축구를 보고 어디 여행을 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데,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어떤 탈출에 대한 욕구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메시지들 상당 부분이 자기가 처해 있는 고립에 대한 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하다, 이런 식의 메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지도 않고 이런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게 아마 해외 어딘가 간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랑 인터뷰했던 당사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외로 떠나고 싶었다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답답하고 편견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댓글 남겨주신 대로 해외여행 자체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지금의 답답한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찌햄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아드님은 지금 구속돼서 치료받고 계신 건가요? 만약 조현병이 치료된다면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나 투약이 구치소나 교도소에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약을 받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공주치료감호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죄가 무거울 때는 거기로도 보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치료감호소에 가든 가지 않든 투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증상 관리는 그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조현병이 치료가 된다면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글쎄요. 우리가 재판에 심신미약 같은 게 인정되는 게 본인의 어떤 판단 능력이 없는, 기억도 못하고 기록도 뇌에 안 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그거는 너가 이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니까 너의 죄를 감해주겠다, 이런 판단을 법정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식이 있었고 계획을 했고 판단을 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없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굉장한 후회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질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들의 범행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측면이나 이런 거를 병 자체에서 고해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미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정신과 의사, 그외 관련자에게 자문을 구해서 정신건강보건법을 개정한 건가요? 솔직히 이런 법은 관련 종사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이번뿐 아니라 퇴원 과정에서도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개정될 때는 보통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면 당연히 전문가 패널이 오겠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도 전부 개정을 앞두고 2015년 말에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왔겠죠, 거기에서. 그리고 2016년 9월에 헌재에서 강제 입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할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요. 이 법이 지금 상태가 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오히려 당사자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당사자들, 조현병 당사자와 조현병 당사자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뭐가 어려운지를 얘기를 듣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이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혐오가 너무 심하니까 이분들 수면으로 아예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 유병률이 추정으로 100명 중에 1명이고 4인 가구라고 치면 25가구 중에 한 가구다. 그럼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한 가구는 아마 조현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는 거죠.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나 입장이나 상황이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 당사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중요한 게,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한 20, 30년 전에 우리랑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해요. 1998년도에 뉴욕에서 캔드라라는 어떤 여성이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다가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밀어서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전후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이런 조현병 당사자 분들을 관리한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조현병 당사자에 대한 외래 치료를 법원이 판단해서 명하는 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전문가들이 뭐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캔드라라는 사람을 밀었던 그 범인도 이 법을 찬성한다고 해요. 당사자들이 개입해서 법을 만들면 굉장히 꼼꼼한 사실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민영 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직도 가족들이 환자를 부담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꿀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정부는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에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고 2019년에 안인득 사건이 일어나요. 진주에서 자기 이웃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자기 집에 불을 내고 도망쳐서 내려오는 이웃들을 5명을 살해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상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조금 더 바꾸거든요. 뭘 바꿨냐면 퇴원을 할 때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보가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이 되면 그 복지센터에서 원래 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퇴원할 때 말하면 제공을 못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일종의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하면 이 사람이 퇴원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지역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뀐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행정력을 만드는데 정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남양주시 인구가 1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분을 사례 관리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정도 있다고 하고 이런 식이니까 사실상 병원 문턱도 높아져 있는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관리를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런 심각성을 좀 더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게 조금 더 제도를 바꾸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긍정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정신병원 입원이나 범죄자를 대할 때 있어서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과연 적절한지, 어디까지 자유를 주고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번 방송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환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이 양쪽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대립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을 만들면 수많은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 만나보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양쪽이 대립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 다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환자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경찰이 집이나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경찰 눈앞에서 어떤 자해나 타해를 아주 심각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이 어떻게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현장에 간 경찰 입장에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서 이 사람을 만약에 강제 응급 입원을 시켰다가 이 환자 당사자가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넣는다거나 하면 이 경찰이 사실 피해를 또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 경찰이 정신질환 판단하는 전문가도 아닌데 현장에 출동해서 그걸 판단하고 결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사실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다가 남양주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잘된 나라에서는 경찰은 이송만 해요.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정신응급센터라는 전문가들이 있는 병상으로 이송만 하고 이 사람을 장기 입원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돌려보내야 될지는 정신응급센터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판단을 하니까 정확한 결정이 내려지겠죠. 경찰은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송 의무를 성실하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면 사회의 안전도 문제가 안 생기고 환자의 인권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코똥이 남길 댓글인데요. 지역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최근에 알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 사회가 그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이걸 중앙에서 케어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호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응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전화 한 통 하시면 돼요. 1577-019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조현병뿐만 아니라 뭐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연락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담당자와 연결이 돼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전문가분들 만나 뵙다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조현병 당사자분들의 삶의 질이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보다 과거 농경사회, 대가족사회일 때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마을에 좀 아픈 사람이 있어도 걔 어릴 때 안 그랬어, 착한 애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립되어 있고 편견, 혐오가 훨씬 더 심해지니까 이분들은 훨씬 더 사실 증상을 관리하고 사람들 속에서 같이 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뭐 뉴스 기사나 이런 데는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타해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증상 관리를 잘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범죄율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낮지만 일어나는 극실거의 범죄를 언론이 부풀려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을 만들면서 혐오를 되게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개인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질병이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엉망으로 돼 있는 이 제도와 행정력이 생기지 않는 이 시스템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 더 많이 이해하고 차별 속에서 좀 이렇게 끌어내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